눈보라가 몰아치던 깊은 밤이었습니다. 서촌 끝자락에 오래된 기와집 대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어린 남매가 마당으로 밀려 나왔습니다. 11살 소녀 연우, 그리고 6살 사내 아이 도윤이었습니다. 썩 나가거라! 계모 송씨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겨울밤 봉기를 찢었습니다. 야담 극장 오늘도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내 아비가 남긴 것은 빚과 치욕뿐이다. 이 집에 더는 너희 자리는 없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깊은 밤이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 매서운 칼바람이 골목골목을 휩쓸고 지나가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서촌 끝자락에 자리한 오래된 기와집, 그 무거운 대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어린 남매가 마당 밖으로 밀려 나왔습니다. 11살 소녀 연우, 그리고 6살 사내 아이 도윤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장례를 막 치른 터라하얀 상복 차림이었고 그 위에는 아무런 것도 없었습니다. 썩 나가거라! 계모 송씨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겨울밤 봉기를 찢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도 망설임도 없이 오직 차갑고 날카로운 욕심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아비가 남긴 것은 빚과 치욕뿐이다. 이 집에 더는 너희 자리는 없다. 연우는 넘어질 뻔한 도윤을 황급히 끌어안았습니다. 찬바람이 살을 애듯 파고들었고 도윤은 벌써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방 안 아랫목에 누워있던 아이였습니다. 겨우 며칠 전 아버지를 땅에 묻었고 아직 눈물도 다 마르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도윤이만이라도 안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아이가 너무 어립니다. 연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러나 송씨는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머니, 내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희 아비가 숨겨둔 것을 내놓으면 생각해보지. 연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송씨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집안을 뒤졌습니다. 서재를 뒤엎고 장롱을 열어젖히고 다락과 부엌까지 모조리 헤집었습니다. 죽은 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겨두었다고 믿는 눈치였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손에 먼지를 잔뜩 묻혀가며 뒤지고 또 뒤졌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그럴수록 송씨의 얼굴은 더욱 험악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숨겼는지, 왜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 단 하나, 아버지가 마지막 밤에 남긴 말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병색이 짙던 아버지, 이서진은 숨을 몰아쉬며 연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미 뜨겁고 떨렸습니다. 눈빛만은 살아있었지만 목소리는 간신히 새어나오는 것처럼 가늘고 낮았습니다. 연우야, 무슨 일이 생기거든 북쪽 대수 빚는 큰 집으로 가거라. 아버지, 그리고 이 먹통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건 단순한 벼루 곁 물건이 아니다. 반드시 한참판 대감께 보여드려라. 그때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고 연우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긴 채 장례를 치렀습니다. 연우는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작은 먹통이 아직 품에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낡고 오래된 선비의 문방구일 뿐이었습니다. 세월에 달아 빛이 바랬고 손때가 깊이 밴 것 외에는 별다른 특이함도 없어 보였습니다. 송씨가 그것을 보았다면 분명 빼앗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우는 장내 내내 품속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누나 추워.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였습니다.
아직 세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6살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도, 왜 자신들이 눈보라 속에 내쫓겼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몸이 춥고 배가 고프고 누나의 손을 꼭 잡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연우는 이를 악물고 동생을 등에 업었습니다. 어린 몸으로 어린아이를 업는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연우는 무릎을 폈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송 씨가 곁에 서 있던 사내 둘을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멀리 못 갔을 것이다. 따라가라. 먹통이든 문서든 무엇이든 찾아와라. 필요하면 입도 막아라. 연우는 그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입을 막는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11살짜리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 쌓인 골목을 향해 죽으림을 다해 달렸습니다. 한 골목, 두 골목, 세 골목.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도윤을 놓지 않았습니다. 뒤에서는 거친 발소리와 함께 남자들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저기다, 잡아라. 도윤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연우는 하얀 입김을 토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도윤아. 누나가 살릴게, 꼭 살릴게. 한참을 달리던 끝에 마침내 북촌 언덕 너머로 높은 담장과 대숲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곳이었습니다. 연우는 마지막 힘을 짜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먹이 아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어주세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이미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연우가 절망에 빠질 찰나 낡은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등불을 든 노아인 하나가 나타났고 그 뒤로 검은 도포를 입은 백발의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냐?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먹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것을 보여 드리라 하셨습니다. 혹시 한참판 대감마님이십니까? 노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등불을 가까이 들어 먹통을 살펴보더니 갑자기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먹통은 설마... 바로 그 순간 뒤쫓아온 사내들이 외쳤습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 집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난 것들입니다. 당장 넘겨주십시오. 노인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아까의 놀라움도 떨림도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오래의 별인 칼날 같은 위엄이 서렸습니다. 감히 누구 집 대문 앞에서 그런 망언을 하느냐. 낮고 단호한 음성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내 손님이다. 썩 물러가지 못할까. 추격자들이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님이 한마디만 더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포박해 관가로 보내겠다. 사내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결국 뒷걸음질 쳤습니다.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그들을 보며 연우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윤이 그녀의 등에서 미끄러져 내릴 뻔했고 연우는 그대로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노인은 허겁지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야, 내 아비의 이름이 무엇이냐? 연우는 얼어붙은 입술을 겨우 열었습니다. 이서진의 딸 연우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한참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빠른 속도로 마치 오래 참아온 것처럼 서진이의 아이들이었구나. 그날 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지만 한참판의 집 대청에는
단 한순간도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연우와 도윤은 한참판 댁 사랑채 아랫목에서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눈발이 날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따뜻했고 두툼한 이불이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간밤의 추위로 얼어붙어 있다가 두꺼운 이불과 따뜻한 미음 덕에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아직도 그날 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파랗게 질렸던 입술이 이제는 조금 붉은 빛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연우는 여전히 긴장으로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도 부드러운 이불 속에서도 그녀의 손은 품속의 먹통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한 부인이 연우의 손을 다정히 잡아 주었습니다. 이제 괜찮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한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먹통을 놓는 순간 무언가가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우는 잠든 사이에도 밥을 먹는 동안에도 단 한순간도 그것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참파는 서재로 연우를 불렀습니다. 촛불 하나가 탁자 위를 밝히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놓인 먹통은 세월에 닳아 빛이 발았지만 손때만큼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연우야, 내 아비가 이걸 내게 맡겼다고 했지. 예, 대감마님. 다른 말씀은 없었느냐? 연우는 잠시 생각하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 가늘고 떨리던 그 목소리를 더듬으며 기억을 짜냈습니다.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걸 보여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모님께서 남긴 바느질함을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안에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참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바느질함이라. 그는 먹통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처음엔 별다를 것 없어 보였습니다. 낡은 먹통은 그저 먹통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닥면을 손톱으로 두드리던 순간 아주 미세한 울림이 달랐습니다. 다른 곳은 단단하게 막혀 있는데 그 한 부분만은 텅 빈 것처럼 울렸습니다. 이건 속이 비었구나. 연우가 놀란 얼굴로 바라보는 가운데 한참파는 조심스레 밑판을 밀어보았습니다. 처음엔 꿈쩍도 하지 않더니 방향을 조금 달리에 힘을 주자 아주 얇은 틈이 드러났습니다. 먹통의 바닥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는 손가락 한 마디 길이의 종이 조각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기름 종이로 감싸져 있어 습기도 타지 않았고 글자도 선명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푸른 실은 붉은 상자 안에 있다. 연우는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붉은 상자가 어디 있는 것인지, 푸른 실이 왜 중요한 것인지 어느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참파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진이답구나. 한 겹이 아니었어. 그는 촛불을 가까이 당기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였습니다. 이서진이 아직 젊은 문신이었던 시절, 조정에서 큰 뜻을 품었던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스승인 한참판을 살리기 위해 조정의 거대한 비리를 덮는 대신 증거를 숨겼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그는 출세기를 잃고 일부러 술에 기대는 무능한 선비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했고 가까운 이들마저 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서진은 한 번도 그것을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구나. 때가 오면 반드시 진실을 드러내려 했던 게다. 연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늘 실패한 분처럼만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처럼. 주변 사람들이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고도 벼슬에 나가지 못한 사람, 술이나 마시며 허송세월하는 사람. 연우도 어릴 때는 그 말들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왜 아버지는 다른 집 아버지들처럼 씩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다. 한참파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 아비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다. 그때 사랑채 문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무사가 들어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서촌 쪽에서 수상한 사내들이 이 집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한참파는 얼굴을 굳혔습니다. 벌써 냄새를 맡았군. 연우는 품 안의 먹통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붉은 상자, 바느질함, 푸른 실. 그것들이 어디 있는지 연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집으로 가겠습니다. 안 된다. 아닙니다. 바느질함이 어디 있는지는 저만 압니다. 송 씨가 아무리 뒤져도 못 찾았을 겁니다. 한참파는 어린 연우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것보다 결심이 더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눈보라 속에 내쫓겼으면서도 이 아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혼자는 안 된다. 장무사와 백무사가 함께 갈 것이다. 그날 밤 연우는 다시 서촌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먹통, 그리고 아직 찾지 못한 조모의 바느질함. 그 두 가지가 이어지는 순간 숨겨진 진실의 문이 열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밤은 깊었고 서촌의 골목은 적막했습니다. 사방이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발걸음 소리조차 눈 속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연우는 장무사와 백무사 사이에서 검은 두루마기를 눌러쓰고 옛집 담장 앞에 섰습니다. 한때 자신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아침을 먹고 도윤과 함께 마당에서 뛰어놀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집은 낯설고 무서운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채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송 씨가 아직도 집 안을 뒤지고 있는 듯합니다. 백무사가 속삭였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채 뒤 작은 광이 있습니다. 거기 서랍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장무사가 먼저 담을 넘었습니다. 소리 하나 없이 훌쩍 넘어간 그는 잠시 안을 살피고 나서 손짓을 보냈습니다. 안전하다는 신호였습니다. 백무사가 연우를 가볍게 들어 담장 너머로 넘겼습니다. 마당은 얼어붙은 듯 고요했습니다. 눈이 쌓인 마당 위에 발자국이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큰 발자국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이 집 안을 돌아다닌 흔적이었습니다. 연우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며 그 발자국들을 피해 걸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림자처럼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방 안은 예상보다 더 심하게 엉망이었습니다. 장롱이 열려 있고 이불은 찢기듯 헤쳐져 있었으며 마루 밑까지 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책들은 바닥에 쏟아져 있었고 벼루는 깨져 있었습니다. 연우는 잠시 그 광경을 바라보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소중히
다루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연우는 벽장 아래쪽 낡은 서랍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서랍처럼 보였습니다. 연우는 서랍을 완전히 빼내고 그 안쪽 깊은 곳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밑판이 걸렸습니다. 살짝 들어 올리자 작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 붉은 칠이 벗겨진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 상자. 연우가 숨죽여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쪽지에 적혀 있던 그 붉은 상자가 정말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송 씨가 그토록 뒤지고 뒤졌는데도 발견하지 못한 채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바느질 도구들과 함께 푸른 비단실로 묶인 작은 꾸러미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먹통 속 쪽지에 적혀 있던 그 푸른 실이었습니다. 연우가 손을 떨며 실을 풀자 안에서 짧은 쪽지와 낡은 열쇠가 나왔습니다. 열쇠는 조그맣고 낡아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끝부분에 매화꽃잎 모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책장 셋째 칸, 매화 문양 뒤를 보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냐? 안채에서 송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손끝에서 열쇠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등불빛이 점점 사랑채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무사가 재빨리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창으로. 백무사는 연우를 안아들고 창문 밖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착지하는 소리가 눈 속에 묻혔습니다. 장무사도 뒤따라 빠져나오는 순간 사랑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송 씨가 등불을 높이 들고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분명 소리가 들렸는데 연우는 창 아래 몸을 숨긴 채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다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창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송 씨와 마주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연우는 눈을 감고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릴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송 씨는 방 안을 더 둘러보더니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딘가에 있다. 분명 어딘가에. 다행히 그녀는 창밖까지 살피지는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등불빛이 안채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세 사람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충분히 멀어진 것을 확인한 뒤에야 틈을 타 뒤뜰을 지나 담장 너머로 빠져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연우의 손은 식지 않았습니다. 열쇠와 쪽지를 꼭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품 안에는 붉은 상자, 쪽지, 그리고 낡은 열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처럼 지켰던 것들이었습니다. 북촌으로 돌아온 한참파는 쪽지를 읽고 곧장 몸을 일으켰습니다. 책장 셋째 칸, 매화 문양이라 서진이의 옛 서재에 숨긴 마지막 장치가 있구나. 연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숨기신 겁니까? 한참파는 촛불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라를 뒤집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아비의 목숨보다 더 무거웠던 것.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그림자가 크게 일렁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참파는 사람들을 모두 물리고 연우만 데리고 자신의 서재에 들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전날 서촌집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 상자, 낡은 열쇠, 그리고 이서진이 남긴 먹통 속 종이 조각. 세 가지가 함께 놓이니 그것들이 하나의 지도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오랜 세월에 걸쳐 조각조각 숨겨둔 지도. 오늘 안에 끝을 봐야 한다. 한참판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지만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다시 서촌집으로 향한 이들은 이번에는 더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장무사와 백무사가 집 안과 골목 주변을 먼저 살폈습니다.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연우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곧장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 방은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이었지만 아버지가 가장 오래 앉아 있던 곳이었습니다. 방 안 한쪽 책장에는 매화 문양이 새겨진 장식판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나무 장식처럼 보였습니다. 연우도 어린 시절 내내 그것이 그냥 장식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열쇠를 가까이 대보자 문양 아래 아주 작은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먼지로 살짝 막혀 있어 찾기 어려웠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연우는 손을 떨지 않으려 애쓰며 열쇠를 구멍에 맞췄습니다. 딸깍. 열쇠가 맞아 들어갔습니다. 장식판이 조용히 옆으로 밀리며 책장 안쪽에 얇은 은닉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손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꽤 많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름종이로 여러 겹싸인 문서 묶음과 작은 봉인 꾸러미 하나. 연우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찾았습니다.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 쪽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라. 송 씨가 보낸 사내들이 다시 들이닥친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듯 이번엔 숫자도 더 많았고 기세도 더 험했습니다. 장무사가 즉시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백무사, 아가씨를 모시고 먼저 나가시오. 사내 셋이 사랑채로 들이닥쳤고 장무사는 좁은 복도에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좁은 공간이었기에 오히려 혼자서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쇳소리와 비명이 얽혀 울렸습니다. 연우는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백무사가 그녀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뒷문으로 향하던 두 사람은 담장 아래까지 왔을 때 다른 사내 하나가 길을 막아선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 서라. 연우는 얼어붙었습니다. 품 안의 문서를 더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백무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을 틀어 사내의 팔을 꺾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가씨, 지금입니다. 연우는 품속의 문서를 끌어안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손이 긁혔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장무사도 뒤따라 넘어왔습니다. 상처가 있었지만 움직이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북촌 한참판의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참판은 기름 종이를 한 겹씩 벗기고 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가라앉히며 조심스럽게 넘겼지만 첫 장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호조 창고 장부 원본이다. 둘째 장에는 지방 수령들과 고관들의 이름, 날짜,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어디서 무엇을 빼돌렸는지. 셋째 장에는 봉인된 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참판이 봉인을 떼는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윤판서와 그 일당이 군량과 세곡을 빼돌리고 그 죄를 한참판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증거. 날짜도 이름도 사인도 모두 갖춰진 것이었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붙잡았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한참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비는 날 살리기 위해 이 증거를 숨겼다. 그리고 자신은 평생 비웃음 속에 살았구나. 연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큰 진실을 홀로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품은 채로 평생을 조롱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참파는 곧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증거를 찾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윤 판서는 조정의 절반을 쥐고 있는 자다. 그는 문서를 다시 감싸며 결심하듯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장을 본다. 그날 밤 한참파는 연우와 도윤을 불러 마침내 이서진의 진짜 삶을 들려주었습니다. 촛불을 하나 더 켰습니다. 서재가 밝아졌습니다. 한참파는 자리를 고쳐 앉고 두 남매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연우의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면서도 왠지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은 느끼는 눈치였습니다. 내 아비는 원래 조정에서 촉망받던 젊은 문신이었다. 연우와 도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서진은 젊은 시절 누구보다 글재주가 뛰어났고 청렴하기로 이름난 한참판의 제자였습니다. 스승의 뜻을 따라 나라의 바른 정치를 펴겠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뒤 호조에 들어가 재정을 다루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크게 쓰일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조정의 실세 윤판서가 굴량미와 세곡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횡령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파고들수록 규모가 컸습니다. 대신들, 지방관, 군관들까지 줄줄이 얽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윤판서가 있었습니다. 한참파는 당시 그 부정을 눈치채고 바로잡으려 했으나 오히려 조작된 장부 탓에 공금 횡령의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증거는 모두 위조되었고 증인들은 매수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더럽히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 아비가 내게 말했다. 스승님, 지금 정면으로 맞서면 다 죽습니다. 증거를 숨기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서진은 목숨을 걸고 원본 장부와 밀서를 빼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들키는 순간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윤판서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주정뱅이처럼 행세했습니다. 관직에서도 물러나고 세상 조롱도 감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실패한 선비라고 비웃었습니다. 재주는 있었으나 세상을 못 견딘 사람, 결국 술로 망한 사람. 그러나 이서진은 사실 거대한 칼날을 품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웃음을 방패 삼아, 무능함을 위장 삼아. 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네요. 한참파는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내 아버지는 세상 누구보다 고든 사람이었다. 도윤의 눈이 빛났습니다. 연우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뜨거운 것이 가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참파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송 씨는 우연히 들어온 계모가 아니다. 윤판서가 심어둔 자일 가능성이 크다. 연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를 감시하려고. 그렇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독까지 썼을 수도 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이 연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만 있던 눈에 단단하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깃들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군요. 한참판은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이 이미 답이었습니다. 긴 침묵 뒤에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날 이후 연우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뜻을 이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것을 자신이 끝내야 한다고. 한편 윤판서 쪽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촌에서 증거를 놓친 뒤 송 씨는 윤판서에게 불려갔습니다. 그 자리는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진 밀실에서 윤판서는 낮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찾지 못했다는 말이냐? 윤판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했습니다. 평소의 넉넉한 웃음은 사라지고 날선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송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분명 그 집안 어딘가에 있었사옵니다. 그 계집애가 가져갔을지도 모릅니다. 윤판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먼저 없애야겠군. 이제 싸움은 더 이상 어둠 속의 추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진실과 그것을 묻으려는 권세가의 정면 대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참판은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는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조정 앞에 내놓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한참판 혼자서는 윤판서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랜 세월 지켜온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형조참회, 사간원 정원, 사헌부 장령, 승정원 주서.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모두 조정에서 곧기로 이름난 인물들이었습니다. 윤판서의 손이 미치지 않는 아직 때가 묻지 않은 이들이었습니다. 서재에 촛불이 켜지고 이서진이 남긴 문서들이 하나둘 펼쳐졌습니다. 장부 원본, 밀서, 도장, 숨겨진 거래 기록. 그 어느 하나도 가벼운 것이 없었습니다. 오래 묻혀 있었지만 조금도 흐려지지 않은 진실들이었습니다. 사헌부 장령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윤판서는 혼자 무너질 일이 아닙니다. 조정 절반이 함께 뒤집힐 수도 있소. 한참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임금께 직접 올려야 하오. 그러나 위험도 컸습니다. 윤판서에게 정보가 새면 상소가 올라가기 전에 증인과 물증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집이 불탈 수도 있었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모두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우연히 서재 밖에서 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돌아가려 했습니다. 어른들의 일이니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저도 가겠습니다. 안 된다. 상소가 올라가면 송 씨가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숨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어른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참판은 연우를 꾸짖으려 했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관가에 나설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표정에서 이미 각오를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워하면서도 나서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한 가지 역할을 맡겼습니다. 좋다. 내일 관가에 끌려온 송씨 앞에서 내가 직접 증언하거라. 그 여자가 너희를 내쫓고 사내들을 보냈다는 걸. 다음 날 새벽 한참파는 상소문을 품고 궁으로 향했습니다. 동시에 사헌부에서는 윤판서 일당에 대한 탄핵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성부에서는 송씨에 대한 정식 문초가 열렸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발로 관아 뜰에 들어섰습니다. 처음 보는 곳이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엄숙한 분위기가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연우는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딸답게 서 있었습니다. 내가 이서진의 딸이냐? 관리의 물음에 연우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이서진의 딸 연우입니다. 송씨가 이를 악물고 외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 계집이 제 집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연우는 차갑게 송씨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도 없었고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날 밤, 당신은 집안을 뒤지며 아버지가 숨긴 것을 찾았습니다. 찾지 못하자 저와 동생을 눈보라 속에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을 보내 저희를 뒤쫓게 했습니다. 송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관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누군가의 명을 받고 들어온 자였습니다. 닥쳐. 송씨가 악을 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참판이 미리 손써 둔 증인 둘이 나와 그날 밤 송씨가 사내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송씨는 점점 수세에 몰렸습니다. 바로 그때 궁 안에서는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임금 앞에 제출된 상소문과 증거 문서가 조정을 뒤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시가 되자 임금이 조회를 열었습니다. 신하들이 좌우로 늘어선 가운데 한참파는 늙은 몸으로도 한치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지팡이도 짚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기다려 온 이 순간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한 듯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서진이 목숨 걸고 숨겨온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전하, 신은 10년 전 신에게 씌워진 누명이 거짓이었음을 밝히고 아울러 조정을 좀먹어 온 자들의 죄를 아뢰고자 하옵니다. 조회가 술렁였습니다. 오래 벼슬에서 물러나 있던 한참판이 이런 자리에 나선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목소리에 담긴 무게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윤판서의 안색이 순간 변했습니다. 그는 한참판이 이렇게까지 움직일 줄 몰랐던 것입니다. 뭔가를 들고 나타난 것이 분명했지만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태연한 표정을 만들려 애썼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임금은 문서를 받아 하나씩 넘겨보았습니다. 굴량미 횡령, 세곡 착복, 위조 장부, 매수된 증인들. 그리고 한참판을 모함하기 위한 밀서까지. 글자 하나하나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임금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윤판서. 이 문서들이 모두 거짓이라 말할 수 있느냐? 윤판서는 재빨리 엎드렸습니다. 전하, 이는 조작된 문서이옵니다. 저 늙은이가 복수심에 눈이 멀어 꾸며낸 것입니다. 신은 결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사옵니다. 그러나 한참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장의 밀서를 더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윤판서의 사인과 봉인이 찍힌 원본이었습니다. 이서진이 가장 깊이 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순간 조회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임금은 천천히 명했습니다. 의금부는 즉시 윤판서와 관련자들의 집을 수색하라. 도주하는 자가 있으면 중죄로 다스릴 것이다. 군사들이 곧장 움직였습니다. 윤판서는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습니다. 조정에서 가장 큰 권세를 부리던 자가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변 신하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시각 한성부에서는 송씨가 다시 문초를 받고 있었습니다. 윤판서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질렸습니다. 기댈 곳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말하거라. 신문관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윤판서의 지시로 이서진 집안에 들어간 것이 맞느냐? 송 씨는 처음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윤판서가 이미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는 말이 나오자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예, 제가 갔습니다. 무엇을 찾으려 했느냐? 장부와 밀서 그리고 작은 문방구 하나. 이서진의 죽음도 내가 관련되었느냐? 송 씨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윤판서가 준 약을 탕약에 넣으라 해서. 연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탕약에 누군가의 손이 닿았던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보름 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윤판서는 국고를 축낸 죄, 충신을 모함한 죄, 그리고 이서진을 독살하게 한 죄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일당들도 관직을 빼앗기고 각기 죄에 따라 벌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그 이름 앞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던 자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송씨 또한 남편을 해치고 어린 남매를 죽이려 한 죄로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따로 전교를 내렸습니다. 이서진은 스승을 구하고 나라의 부정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이름과 벼슬기를 버린 충이로운 선비라. 그 순간 10년 동안 어둠에 묻혀 있던 한 사람의 이름이 비로소 햇빛 아래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뒤 연우와 도유는 다시 옛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붙어 있던 마당에는 어느새 봄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땅이 조금씩 녹아 있었고 처마 끝에 달려있던 고드름도 방울방울 녹아 내렸습니다. 뒤뜰의 매화나무 가지 끝에는 작은 꽃망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 바람 속에는 더 이상 날이 없었습니다. 한참파는 남매를 데리고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한때 송씨가 마구 뒤엎고 사내들이 쓸고 간 곳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장은 제자리를 찾았고 벼루와 붓도 말끔히 닦여 있었습니다. 창 너머로 들어오는 봄볕이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조용히 책상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앉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종이가 쌓이고 벼루의 먹이 갈리고 등불 아래 낮게 읊조리는 소리가 들려왔던 자리. 연우는 그 자리에 서서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먹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한참판이 붉은 비단으로 싼 교지를 내밀었습니다. 받아라, 연우야. 이것은 임금께서 내 아비에게 내리신 교지다.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았습니다. 글자들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서진은
오름을 위해 스스로 더러움을 뒤집어 쓰고 오랜 세월 신의를 지킨 자이니 그 충절을 높이 기려 이름을 바로 세운다. 연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막으려 해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누나 곁에서 훌쩍였습니다. 아직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가 억울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누나 이제 아버지가 나쁜 사람 아니라는 모두 아는 거지. 연우는 도윤을 끌어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모두 알게 됐어. 그날 저녁 남매는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한참판도 함께였습니다. 좁은 산길을 걷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발밑에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먼 곳에서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은 차지 않았고 산자락에는 이른 봄 냄새가 났습니다. 연우는 산소 앞에 교지를 올려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의 이름을 돌려드립니다. 도윤도 작은 손을 모아 따라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바른 사람이 될게요. 한참판은 봉분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도 안도도 슬픔도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낮게 읊조렸습니다. 서진아, 내가 지킨 뜻이 헛되지 않았다. 세월은 그 뒤로도 흘렀습니다. 도윤은 훗날 학문으로 이름을 알리는 선비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god았던 그 마음이 세월이 흘러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집안을 다시 일으키며 아버지의 뜻을 오래도록 지켰습니다. 쉽지 않은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우는 언제나 흔들릴 때마다 아버지의 먹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매는 해마다 봄이 오면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눈보라 속에서 자신들을 살려준 작은 유품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먹통. 연우는 먹통을 손에 쥔 채 바람이 지나는 산등성이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면 어쩐지 오래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가늘고 낮지만 그 무엇보다 또렷한 목소리. 연우야, 옳은 것은 늦어도 반드시 밝혀진단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눈보라 속에 버려진 남매가 죽은 아버지의 먹통 하나로 거악을 무너뜨리고 끝내 그 이름을 되찾았다는 이야기. 차가운 겨울밤에서 시작해 가장 따뜻한 봄의 이야기로 남게 된 이 야담은 그렇게 오래오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눈보라 속에 버려진 남매가 아버지의 작은 먹통 하나로 끝내 거악을 무너뜨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말합니다. 옳은 것은 늦어도 반드시 밝혀진다고. 지금까지 야담 극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